한국 사람은 진정성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진실, 믿음, 공정한, 투명한 등과 같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진정성 하면 얼마나 솔직한지, 얼마나 진심을 담았는가, 얼마나 정직한가를 가장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나 자신만 솔직하고 진실하다면 과연 진정한 것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실하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괴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이트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며 인간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잔인했던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십자군 전쟁, 파시즘과 우월주의의 광기에 현혹돼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동조한 독일인들은 진정성의 위험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개를 동원하여 흑인 시위를 진압한 백인 경찰도 진정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회 불평등과 불의에 맞서 싸운 흑인들의 진정성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진정성과 타인의 진정성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존중, 존엄, 정의, 평등, 자유, 인권, 환경과 같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면 사회는 위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 IMF 시기, 촛불 시기 등 지난 40년간 한국 사회에서 진정성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목재들 틈에서 하루를 보내는 양석중 씨는 1964년생, 흔히 말하는 86세대입니다. 가구나 문을 짜는 목수, 소목장입니다. 목수가 된 것은 40이 넘어서였습니다. 톱과 대패를 놓지 않은 12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로소 나를, 내 길을 찾은 것처럼 몰입할 수 있었고 대통령상이라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시간을 되돌아보면 여느 86세대들처럼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마다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로 고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 5월 휴교령이 내려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전체 학교에 휴교령이 내리던 날 아침에 저는 나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광주까지 버스로 당시에 한 30분 정도 거리를 통학을 했는데 집 앞에 보이는 이제 조금 숲풀 같은 곳으로 가서 그 놀러 갈 때 쓰는 텐트 같은 거를 들고 가서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저는 거기 있으라고 했어요. 집에도 들어오지 마라. 아버지는 그 6.25의 경험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내일 알 수 없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공포를 이해한 것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군인들이 학생들을 폭행한다는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은 포로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그 시위대가 광주를 향해서 가는데 화순 언저리에서 굉장히 큰 총격전이 있었어요. 그때 많이 이제 시위대도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있을 건데, 그날 이제 나주 쪽에서 쭉 화순을 거쳐 광주로 진입하던 그 시위대의 불빛을 봤던 것 같아요. 내면에서 두 가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시민들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철모를 쓰는 정도까지는 봤는데 착검을 하고 옆에 방독면 같은 걸 차고 앞에는 그 포수들이 쓰는 그 마스크 이런 걸 딱 하고 딱 이렇게 도로변에 쫙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 공포감이 쫙 생기는 상태에서 6월 중순 무렵 휴교령이 풀렸지만 일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시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양석중 씨의 내면에서 당위성과 두려움의 갈등도 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양석중 씨는 트라우마와 죄책감 속에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처음 용기를 낸 건 대학에 입학해서였습니다. 그게 아마 3월 첫째 주에 무슨 자연대 시위예요. 지금 뭐 생각을 해보면 그 자연대학이 그 24동인지구 학생회관 뒤쪽 잔디밭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시위에 참여를 했고, 학교에 그 상주하던 그 경찰 진압대들이 뭐 한 10여 명 정도가 그 시위대를 진압할 것처럼 이제 막 이렇게 뛰어오고, 나는 뭐 200대 10 정도니까 이제 뭐 완전히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뛰어가서 그 경찰들이랑 부딪혔고. 대학 입학 일주일 만에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80년대는 집회로 치열했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대학 시절 내내 학내 시위에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시위 시작할 때 하고요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성명서를 뿌리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 이미 그 시위에 노출된 나머지 학 사건이라고 있어요. 학 사건. 하구를 외치기도 전에 몇 초 만에 붙잡혔을 정도로 감시와 억압이 극심했던 시대. 당시 캠퍼스에서는 3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법경찰이 어느새 나타나 잡아갔습니다. 높은 도서관 난간에서야 몇 분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안 잡혀야 되니까 그 도서관 이제 난간에 내려가자. 난간에 서서 이제 시위를 주도록 하자라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짰던 것이었죠. 2명이 이제 그 난간으로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정아가 먼저 내려가자마자 이제 도서관 안에 있던 그 잠복 경사들이 잡아라 하면서 이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친구가 뒤에 내려간 친구가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당시 4학년 황정하라는 평범한 청년이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1983년 11월 16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대학생들에게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후 죽음을 목격한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진압도 거세졌습니다. 친구를 이제 먼저 보내면서 그 친구가 못다한 삶까지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의무감 같은 거를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친구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과 살아남은 자의 의무감은 청년들의 진정성의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그의 중간고사를 제가 그 4.19 시위에 잡혀가지고 구류를 한 20일 넘게 사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어요. 어쨌든 학사 경고를 2번 맞은 거지만 뭐 2번 다 구류랑 연관이 있어서 시험을 못 본 거예요. 1984년 10월 서울대 전체가 시험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시위와 수업, 시험 거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구류와 시위로 시험을 볼 수 없었던 양석중 씨도 결국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기의 죽음을 목도하고 학생운동에 적극적이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화해정이나 이 운동을 한다는 것에 공포를 못 이기고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혜정이는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하려고 86년 초에 선배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저는 참 86년이 무서운 해로 이제 기억되는 게 이제 여러 분신이나 이런 이제 투신 그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보면 어떤 그 운동권의 절망이 많이 팽배해 있었던 시기 같아요. 정의감과 의무감이 남달랐던 박혜정 씨도 절망하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혜정이가 사는 동네가 이제 그 신림동 저기 넘어서 대방동인데 그 등교하다가 이제 그 김세진 이재호 분신 버스 안에서 본 거예요. 그때가 신림사거리였죠? 네, 신림사거리에서의 건물 위에서. 그러니까 언뜻 보았지만 이제 그걸 굉장히 잊지 직접 못했겠죠. 눈으로 본 건가요? 네네. 그 버스가 이제 거기가 이제 이렇게 통제가 되고 이제 거기 분신을 하고, 그러니까 분신하는 자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연기가 막 나는 거, 그리고 이제 차는 거기에 멈춰 있고 통행이 이제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면과 이제 매치를 시키고 그게 매우 이제 괴로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박혜정 씨는 1986년 4월 83학번 동기인 이재호, 김세진 하구의 분신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진정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그들은 희생,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죽음은 폭력적인 공권력에 맞서 죽어서 살아야겠다는 진정성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다시 학생운동을 시작한 박혜정 씨는 친구와 함께하지 못한 게 부끄러웠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5월, 박혜정 씨는 문익환 목사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 학생회관 옥상에선 목숨을 건 진정성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 이동수 하구가 민주주의를 외치며 또 분신을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3명의 하구를 눈앞에서 잃은 박혜정 씨와 하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거의 저녁 밤 어두워질 때까지 그 교내에서 계속 산발적인 그 시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 같이 내려가서 술을 먹었는데 매우 분위기가 음울했죠. 저와 혜정이뿐만 아니라 많은 근데 그러고 나서 모두 어디 근처 여인숙에서 자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혜정이와 그때 10시, 9시 반 10시쯤에 헤어지고 그날 밤에 이제 혜정이가 이제 한강에 투신한 것인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혜정이도 견디기가 어려운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부끄러워서 죽는다는 일이 뭘까?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참. 아파하면서 살아갈 용기 없는 자, 부끄럽게 죽을 것. 살아감의 아픔을 함께할 자신 없는 자, 부끄러운 삶일 뿐 아니라 죄지음이다. 절망과 무기력, 이 땅에 없는 자, 억눌린 자, 부당하게 빼앗김의 방관, 덧보태어 함께 빼앗음의 죄. 더 이상 죄지음을, 빚짐을 감당할 수 없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부끄럽다. 당시 국문과 3학년이었던 박혜정 씨는 결국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그 죽음으로까지 증명한다라는 거는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하기 어려운 것이긴 하죠. 그게 뭔가를 이제 중단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이제 죽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죽기까지의 이 삶의 중단을 할 때까지의 그 과정은 어느 경우에도 어느 개인에게도 진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최고의 그 진정성, 최고의 고뇌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겠죠. 죄지어서 빚져서 부끄러워서 죽는다고 한 박혜정 열사의 죽음은 당시 청년들의 진정성을 웅변하고 대변해 줍니다. 제가 눈앞에서 경험한 그 폭력이라는 게 어떤 대학생이 죽었는데 또는 어떤 다음 위정자가 나타났다는데 이렇게까지 막 그 사람들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양석중 씨는 지금 생각해도 복받쳐 오릅니다. 고문치사로 죽은 박종철 열사.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이동수 열사, 김세진, 이재호 열사. 여고생이었던 김수경 열사, 김의기 열사, 노수석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목숨 대신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저항으로 얻고자 했던 사회적 가치, 죽음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진실은 진정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공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저항의 극한적 수단으로서의 분신 내지는 자결 이런 형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젊은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면 20대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한 시대를 라고 묻는다면 그 해답에 진정성이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뭘 추구했느냐, 무엇에 빚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느냐의 끝에서 내가 어떻게 죽어서 살아야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어진 거죠.